안녕하세요. 평양정 보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북한에서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연을 전해주신 상철 씨 또한 그러한 소문을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는 북한의 체제 안에서 끔찍함을 겪고 비밀스러운 진실을 목격한 뒤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에 처하게 되자 상철 씨는 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평생을 몸 바쳤던 북한을 뒤로하고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철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대체 상철 씨가 겪은 끔찍한 일과 비밀스러운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몇 달 된 박상철입니다. 제가 남한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매우 끔찍하게 남아있거든요. 어디서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던 동포들이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채널을 발견하게 되어 저 또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호위 사령부의 고위 간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책은 최고 지도자의 안전과 대외 정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항상 신경을 세우고 있어야 하곤 하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마음이 매번 무거웠어요. 요즘 북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97주년 행사에 우리 북한 대표단이 불참한다는 내용이 적힌 보고서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일이었거든요. 중국을 적으로 두겠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었죠.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결정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과 내부 보안 문제가 걱정되더군요.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비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더욱 더 불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풍경이 평소와 달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공기 중에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듯 했어요.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공급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박상철 동지, 긴급회의입니다. 문득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죠. 모두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우리는 이번 결정의 의미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이 불참 결정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렇게 정신없던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의 건강 비밀이 이 모든 상황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중국과의 비공식 안보, 협력 채널 유지를 위해 단동으로 급파되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임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오랜 친구이자 중국 안전부 요원인 왕위를 만나게 되었죠.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손에 든 찻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왕이가 이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 저를 놀라게 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혹시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왕이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고 그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전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에 대한 비밀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안 좋은지가 궁금해서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가?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왕이가 저희 반응을 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군요. 왕이의 말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말들을 한꺼번에 듣게 되어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의문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대체 누가 이 정보를 유출했을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극도로 동의하면서도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왕이 동지, 그런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인데 겨우 이런 소문들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왕이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더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당 조직 지도부, 특별감찰단이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을 급습하여 전 직원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모든 정보가 블랙홀처럼 중국 지도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지한 북한 당국은 정보 유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한 것이었죠. 단둥에서 임무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왕이와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 그로 인한 보안 위협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김정은에게 이번 일을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망설여지더군요. 대체 저는 중국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이 정보가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은 김정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최고 지도자와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단둥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갈수록 평양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거리에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평소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또 접하게 되었죠. 김정은이 중국은 5천년 숙적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죠.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동료들의 표정 또한 심각해 보였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듯 했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최고 지도자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특히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죠.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의 허약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힘겨워하는 모습, 숨을 몰아쉬는 소리,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지는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과연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그렇게 회의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최근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간부들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다른 간부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들 중 누가 진심으로 최고 지도자를 걱정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혹시 나도 모르게 최고 지도자를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흔들리니 배가 흔들린다는 말은 이때 쓰는 것이 적절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우연히 몇몇 고위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이 들렸어요. 어떻게 중국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최고 지도자님, 이번엔 정말 도를 넘으셨어요. 지도자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더군. 맞아. 이제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최고 지도자님 이후에 북한을 준비해야 할 때가 이제는 확실히 온 것 같아.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의심,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자는 말까지. 이건 명백한 반란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고위 간부라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깊은 숨을 들이신 후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모두가 놀란 듯 말을 멈췄죠. 동지들, 이런 말씀들은 삼가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조용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최고 지도자를 보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논의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저의 냉철한 말에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디 이성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간부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의심과 적대감, 그리고 두려움까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동시에 제 행동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저 혼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지만 주변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였고 모든 대화가 위험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우연히 그 간부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대화를 멈추고 불편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해 이전에는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동료들이었지만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저는 더 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제 나도 감시 대상이 된 걸까 하는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이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었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분노는 곧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가끔은 최고 지도자의 건강 악화가 북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며 자책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북한의 상황을 보며 저는 종종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체제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고 아직 포기할 순 없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났을 때 저는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평소와 달랐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역시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신의주를 비롯한 북한 국경 지역에서 집단 탈북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이 점점 심화되면서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탈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남한으로 보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솔직히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동료들의 얼굴에도 충격과 혼란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박상철 동지, 긴급회의입니다. 또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하냐고요? 요즘 들어 이런 일이 너무 잦아져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최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탈북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의 혼란이 심각합니다. 중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 우리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동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고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태가 최고 지도자의 취약한 건강에 미칠 스트레스와 그 영향이 걱정되었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체제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또 다른 고민이 들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건강 비밀을 알고 있는 제가, 그리고 제 가족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조국의 미래와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딸의 물음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릴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양 곳곳에서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다는 거였죠. 주민들이 식량난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거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쯤 김정은 동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까지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호위 사령부 비상 소집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한밤중에 급히 김정은의 관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관저에 도착해보니 이미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아니면 악몽일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료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김정은 동지의 곁을 쉽게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최고 지도자께서 돌아가신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밤새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다행히 아침이 들 무렵 최고 지도자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북한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주변을 항상 경계하며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조심했고,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최고 위층 간부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화를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지나치게 김정은 곁에 붙어 있어 다른 간부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군요. 박상철이 너무 오래 최고 지도자 곁에 있었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맞아. 그가 중국에 정보를 넘겼다는 소문도 있더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진 것도 다 그 때문이야. 차라리 박상철을 제거하고 중국에 정보를 넘긴 스파이로 몰아붙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도 최고 지도자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야.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스파이라고?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내 충성심, 내 헌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건강이 최악의 상태인 이 상황에서 그 또한 저를 믿어줄 거라는 확신은 없었죠. 그날 밤에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낮에는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죠. 이제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눈빛, 가족들의 걱정 어린 표정,
심지어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까지도 저에겐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건 단순히 나를 제거하려는 것을 넘어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숨기고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더 큰 음모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섬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떠올랐죠.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제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탈북, 그래, 탈북만이. 하지만 탈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랬죠.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을 테고 조금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도 즉시 체포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하지만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제 지위를 이용해 중국 국경 근처로 출장을 신청했죠. 호위 사령부 고위직이라 제 위치 덕분에 허가를 받는 건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박상철 동지 국경 지역 보안 강화를 위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오시겠다고. 좋은 생각입니다. 승인하였습니다. 동료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거였죠. 가족들에게는 급한 임무가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은밀히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모으고 탈북 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머릿속에 정리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북한 정권의 비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새로운 삶에서 저와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우리 꼭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믿어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드디어 출발 당일, 저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고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들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던 북한 요원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아이들 손 꼭 잡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둘러 왕이, 즉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과 미리 계획한 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왕이는 이미 저와 가족의 탈출을 계획적으로 돕기로 했고 우리의 안전한 경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대로 움직이면서 평소와 다른 길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를 쫓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박상철 잡아.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뛰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 뛰어. 필사적으로 우리는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저 멀리 압록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깨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에 고통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마침내 우리는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왕이가 약속한 신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동안 북한 요원들을 막아줄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었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지만 왕이가 그들의 주의를 끄는 사이 우리는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치며 헤엄쳤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왕이는 우리를 빠르게 안내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를 위한 은신처와 신분을 보호할 장소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북한과 중국의 감시를 피해 안전한 경로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차량에 태우고 특별히 준비된 안전 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며칠간 숨어 있었고 왕이는 위조 신분과 여행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왕이의 비밀 지원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국경을 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왕이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가져온 김정은의 건강 정보와 북한의 비밀 정보들,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았죠.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과 실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언젠가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아갔어요. 저 멀리 북한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죄책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어떤 두려움을 느꼈어요. 활주로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이들은 주변의 낯선 환경에 신기해하는 눈치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며칠 동안 신문을 받았어요. 제가 가져온 김정은의 건강 정보와 북한의 비밀 문서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했죠. 박상철 씨, 당신이 가져온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향후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정보원 요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이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어요. 이후 우리 가족은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사용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음식, 문화, 모든 것이 달랐거든요. 하나원에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정착하게 되었죠. 우리 가족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희는 조금씩 저희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하느라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갔죠.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란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야 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악몽처럼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죠. 물론 가끔 TV에서 북한 소식을 들을 때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느껴져요. 언젠가 통일이 될 그날,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올통일된 조국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제가 짊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제가 짊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